3등까지 하면 좋겠는데 2등, 3등은 안 알아줍니다. 1등만 알아주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등 하시면 또 상 받으면 되죠. 자, 근저당하고 이제 공동저당 한번 볼게요. 피담보 채권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저당권이 담보물이 하나가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 그 거래 기간 동안에 채권은 발생했다가 줄었다가 또 발생했다가 또 소멸했다가 또 발생했다가 줄었다가 또 발생했다가 소멸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다가 거래가 딱 끝납니다. 거래가 끝나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채권이 하나 발생하겠죠. 그럼 이거하고 이제 똑같아진 거죠.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데 이 거래를 계속 하다가 사이 좋게 끝났대요. 그럼 채무자가 내가 줄 돈 얼마냐? 이렇게 꺼내서 주겠죠. 근데 사이 안 좋게 서로 멱살 잡고 눈 찔르면서 끝났다는 거야. 그럼 채무자가 이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죠. 뭐라 그래?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말 안 해. 이러고 끝내.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쭉 끝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갚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가망성이 없죠. 돈을 받을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소송하고 또 뭐 어쩌고 가서 또 무릎 꿇고 빌고 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정된 건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거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계약 체결하는 날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못하고 뿌리에 저당권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 대신 피담보 채권하고 유사한 걸 하나 정해 놓는다고 거래 한도액을 정해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채권 최고액을 정해 놓는 이유는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거야. 이 부동산이 10억짜리래요. 근데 거래를 20억 했다. 이건 담보 하나하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이걸 담보로 얼마까지 거래하자라고 하는 걸 정해 놓는 거야. 이걸 담보로 6억까지 거래하자. 그럼 채권 최고액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다가 거래가 끝났다.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그때까지 확정된 채권이 이제 피담보 채권으로, 요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6억보다 미달한데요. 그럼 5억 정도에서 5억 정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 실행해서 5억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대요. 7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억이고 7억이다. 그러면 경매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6억인 거죠. 채권 최고액까지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당권하고 똑같이 혹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7억인데 경매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돈 들고 왔대. 너는 왜가 왜 이렇게 과격하냐? 그래서 돈 주면 되잖아. 그리고 돈 들고 왔답니다. 그럼 6억만 가져와야 돼요? 7억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항상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이제 주어가 막 다 빠진 거예요. 법률 용어가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채권자, 채무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건 완전히 수필이죠.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요.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와. 하도 아름다워서. 아시겠죠? 뒤집어서 냅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알아. 다음 달에 내가 뜬금없이 물어보면 이러고서 틀린 거 골라. 다음 달에 내가 해볼 거야. 느닷없이. 그럼 그러다 틀린 거 골라요. 분명히 그렇게 골라요.
다음 주에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기억력이 그래. 일주일은 가야지. 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근저당도 저당권이잖아요. 자, 이제 공동저당 한번 볼게요. 이제 비슷하니까 같이 비교해버리고 가자고요. 공동저당은 갑하고 을이 거래하면서 얘가 빌려준 돈이 많이 커요. 뭐 3천 많이 있는데 원래 그냥 3천억이다 한번 해봐요. 그럼 담보 하나 가지고 이걸 다 담보물 하나 갖고 다 담보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담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담보가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담보물이 2개 이상이 제공이 되고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담보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3천만 원의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고 여기도 피담보 채권 얼마요? 3천만 원. 만약에 5개다 그러면 5개인데 지금 2개만 제공됐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피담보 채권의 합계액이 얼마요? 3천인 거야.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도 3천 받아갈 수 있고 여기서도 3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3천짜리고 이게 2천짜리 담보물이었다. 그럼 본질적으로 여기서 3천을 다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3천만 원을 해놨을까라고 하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 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2천만 해놨다.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이건 폭락했다. 그래서 이건 담보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됐다. 그럼 여기서 2천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이런 거 대비해서 둘 다 3천만 원씩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놓는 겁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제 어떤 분이 이것도 폭락하고 이것도 폭락하면요.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 있죠. 그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그거는. 3천만 원씩 해놨어도 또는 1,000만 원씩 해놨어도 완전히 폭락해서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 하나가 가격이 떨어지고 하나가 올라가도 여기서 다 변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저당이다. 저당권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피담보 채권은 하나지만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담보물이 제공되고 담보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부터 볼게요. 근저당 어떻게 성립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 근저당은 채권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채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기본적인 효력을 알고 근저당이 어떤 면에서 저당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냐 요거 정도 알면 이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요거는 공동저당은 이거 경매 실행해서 이 돈 어떻게 받아갈 거냐 안분배당법 그래서 동시에 경매했을 때 어떻게 배당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경매해서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 요거 하나 하고 하나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는 배당 어떻게 할 거냐 요 2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일단은 성립하려면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이 계약을 기본계약이라고 얘기한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할 거고 채권 최고액은 얼마까지로 하자 무슨 내용으로 거래하자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이거 기본계약 체결하고 이 기본계약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이걸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인 거예요.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때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였잖아요. 여기는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당사자인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3자 간의 합의, 특별한 정황 2가지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건 저당권에 있는 내용 자꾸만 얘기하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너무 힘이 들죠. 그리고 다 하려면 특징적인 것만 몇 개 하고요.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당권의 등기는 채권자와 채무자 원본 채권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원본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등기가 되지만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 채권 최고액을 등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6억 원만
우선 변제 받아갈 거니까 최대 6억 원까지만 변제 받아갈 거니까 나머지 4억은 후순위 담보물권자 니네들 알아서 들어와도 좋다라고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채권 최고액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저당권이 아니고 뭐였다? 근저당이다 라고 하는 근저당의 취지까지. 이 근저당의 취지를 등기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갑자기 채권이 소멸했대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무조건 저당권은 무효잖아. 말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얘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권 몇 개는 제3자에게 또 이전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대의변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같이 이전 안 되든지 같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 항상 이 기본 계약에 부정하는 것이지 개별 채권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당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저기는 채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저당권 소멸했잖아요. 근데 근저당은 이거 잠깐 소멸했다고 해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종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개별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했다든지 제3자에 의해서 대의변제가 됐다라고 해서 근저당이 같이 거기에 이전해서 같이 수반돼서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근저당은 뭐에 부정한다 그랬어요? 기본 계약에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갑이 기본 계약상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겠다.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이고 식자재 납품업자이신데 나 식당 그만할 거야. 왜?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분이 식당 그만하시고 그걸 여기다 팔았답니다. 그리고 기본 계약상의 지위를 얘가 승계받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기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봐봐요. 병이 기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갑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채권 채무 관계 마무리 져야 좋겠죠. 그건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난 싫어.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 거래 끝내자 라고 해서 병하고 다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병이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으면서 갑과의 채권 채무를 마무리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얘하고 새로운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본 계약상의 지위가 양도가 돼서 채무자가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 이후에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가 되는 것이지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 근저당권 존속기간 중에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어요. 채권 최고액을 증액한다 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야? 후순위자죠. 아, 후순위자는 지금 10억 중에서 6억만 받아간다 그랬는데 지 맘대로 7억을 받아가겠다고 증액을 하게 되면 후순위자가 받아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후순위자 등에게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최고액을 감액할 때는요, 후순위자에게 동의받을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후순위자에게 손해가 생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존속기간 중에 채권 최고액도 증감할 수 있어요. 증액할 때만 후순위자 동의받으면 됩니다. 당사자의 지위가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지위는 기본 계약에 부정해서 당사자의 지위 양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개별 채권에 부정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는 나중에 확정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요? 거래가 끝나는 거잖아. 거래 끝, 그거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겠죠. 그럼 거래가 끝난다는 얘기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매 신청은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혹시 후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경매 신청은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원료가 돼서 싹 다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 경매 신청 시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 시. 그럼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할 때는 나는 받을 돈이 얼마니까 얼마 받게 해주세요 라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할 때 후순위자 경매 신청 시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할 때 확정이 되잖아요.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요? 여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 완납시야. 자,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가백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게 되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지가 경매 실행해서 후순위자가 경매 실행했어요. 후순위자가 경매 실행했으니까 그때 그날 어떤 날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는 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모든 이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받으려고 하고 근저당권도 항상 1순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에 의해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이 되는데 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할 때는 신청 시에 자기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는 그 날까지 계속 거래하면서 이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했대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했으면 또 이거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 했대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도 정했고 그 내용을 등기했답니다. 그러면 등기했으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간이 되면. 그럼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액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도 당사자가 기본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해버릴 수 있죠. 기본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럼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거야.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그때까지 채무자가 파산했으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이 사람의 채권 채무 관계를 모두 다 인수해서 선순위 채권자들 다 줄 거 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를 전부 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그럼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데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액 다 변제한다 그랬죠. 다만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피담보 채권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는 것들 먼저 계약 체결했고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원본 있잖아. 원본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저 최고액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이자 당연히 포함돼야 되죠. 위약금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연이자 우리 저당권에서는 지연이자 몇 년이라고 했어? 1년. 근데 여기는 1년이 아니야.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계속해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이 있었잖아요. 경매 실행 비용이 있었다. 경매 실행 비용은 또 최고액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매 실행 비용만큼. 이 경매 실행 비용은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돈이라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지금 채권 최고액을 6억으로 정했다. 근데 이제 원본이 2억이었대요. 원본이 2억. 그 다음에 이자가 위약금 합쳐서 1억이었대요. 1억. 그럼 이제 3억 더 추가할 수 있죠. 3억 추가할 수 있는데 지연이자 1년분이 1억, 2년분이 1억, 3년분이 1억 그랬대요. 매년 1억씩 지연이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경매 실행 비용이 1억이 나왔다. 그럴 리는 없지만 단순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경매 실행 비용까지 채권 최고액 안에 들어가서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2억, 1억, 그 다음에 요거 2년분까지만 받아야 되죠. 그리고 경매 실행 비용 1억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최고액에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포함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2억,
1억. 그 다음에 요거 3년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면 몇 년분까지 뺏기 못 받아? 2년분 뺏기 못 받잖아요. 발음은 2년이 더 좋지만 받는 건 3년이 더 많이 받죠. 그렇죠?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채권자에게 엄청 유리한 게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경매 실행 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빼주고 최고액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훨씬 더 저당권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그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뭐가 다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특수저당권 중에서 근저당권 한번 볼게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 또는 중간중간에 소멸했다라고 해서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의 보시지 마시고 근저당권의 특수성 중에서 거기 니은 있잖아요. 부정성이 완화 있죠? 예, 그거.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같이 부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줄칩니다. 채무액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거기 C에 보십니다. 피담보 채무 중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이에 수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 및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 근저당권 설정도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자와 그 근저당 설정자인데,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자는 원래 채권자여야 되죠. 다만 합의 내지는 특별한 정황 두 가지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에 보십니다. D. 근저당 설정 계약에는 기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 D만 좀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등기입니다. 등기는 A야, A.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이라고 하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C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효력입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에서 채권 최고액이다 라고 하는 거, 채권 최고액의 개념이 B에 나와 있죠.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따라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부분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경매 실행할 때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3자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C에 보시면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최고액에 포함이 된다. 근데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최고액 한도 내에서 무제한 담보된다. 여기 요거 1년, 2년, 3년 다 담보됐었죠. 여기 다 담보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거래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 거래가 끝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뭐요? 거래 끝. 그래, 거래 끝. 여기 B에 보시면 결산기가 도래했다든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그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 계약에 해지가 있었다. 기간이 만료가 됐다.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지 내지는 해지가 있었다. 이거죠. 이거고요. 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을이 경매를 직접 신청한대요. 여기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을이 아니고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한대요.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거기 2번하고 3번 잘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넘겨보시고요. 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어디까지 변제하면 돼요? 최고액까지만. 왜?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저당으로 있다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지금까지는 왜 근저당이라고 얘기하냐면 확정된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이라고 얘기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당권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경매 신청에서 저당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다는 거야. 그럼 근저당이 다시 저당으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야. 민법에는 낙장불입의 원칙이 있어요. 한번 저당권으로 확정되고 나면 다시 근저당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앞으로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더 이상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건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돼요. 다만 근저당권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저당권으로 바뀌었다가 경매 절차가 취하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럼 취하가 됐으면 더 이상 경매는 진행되지 않겠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확정된 채권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존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잖아요. 이 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담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의 확정의 효과인데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에 의해서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더 이상 근저당이 아니고 뭐란 얘기죠? 저당권이다. 이제는. 그래서 확정되기 전 원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이자 등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담보가 된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은 이제 뭐가 돼요? 저당권이 된다고 돼 있죠. 예, 그리고 근저당권 실행은 일반 저당권 실행 절차에 의한다. 그리고 경매 청구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그 경매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죠. 왜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 더 이상 근저당이 아니라 이제는 저당권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채권자도 바꿀 수 있고 채무자도 바꿀 수 있고 또 기본계약을 추가 변경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증액하는 것만 문제돼요. 그래서 거기 기억 중에서 C죠. C하고 D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 또는 감액은 근저당 자체의 변경이므로 변경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후순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자의 동의 내지는 승낙을 요한다. 기본계약 추가 변경할 수 있고요. 채권자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가 변경했는데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채무자 아니잖아요. 이후에 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채권만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근저당권 양도가 보이죠. 근저당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별 채권에 의해서 부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근저당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거야. 그래서 기본계약상의 지위와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근저당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이전하면 즉 기본계약상의 지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저당권도 같이 이전이 되는 것이지 개별 채권이 양도되거나 개별 채권이 순간적으로 소멸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이에 따라서 부정하거나 수반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소멸입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은 그냥 읽어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은 언제요? 경매 실행되면 근저당권, 이거 거래 끝나면 근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경매 실행했다는 얘기 뭐죠? 즉 거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포괄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다만 아시면 돼요. 포괄 근저당 가능이라고 옆에 동그라미 7번에 포괄 근저당의 유효성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유효성 여부 옆에다 가능 그래놓고 니은의 A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니은의 A만 체크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은 이게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이 여러 개가 설정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말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운데 계산 문제로 말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계산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워요. 자, 이제 먼저 이렇게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얘가 얘한테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인데 얘가 담보물을 2개를 제공했다는 거야. 이렇게 2개의 담보를 제공했대요. 담보 하나만 제공하고 공동자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담보 2개가 제공이 됐다. 그럼 너무 큰가? 조그맣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밑에 쓸 게 많아. 쓸 준비 됐죠? 쓰지 마세요. 담보 2개가 제공이 됐다. 근데 이게 둘 다 채무자가 자기의 담보물을 제공을 했다. 그럼 여기 소유자가 다 갑소유다 그런 얘기죠. 이 갑소유 부동산이고 갑소유 부동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물의 가액은 3천짜리고 이 목적물의 가액은 2천짜리라는 거야. 나중에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해서 돈을 변제받는 방법이에요.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할 수도 있어요. 또 순차적으로 경매에서도 돈을 모아놨다가 배당만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동시배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경매하면서 경매할 때마다 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순차배당 내지는 이시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동시에 배당할 때 그 배당액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저당권자가 담보물을 동시에 경매할 때는,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그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한다. 그럼 비례한다는 얘기는 매각 대금 총액을 먼저 잡아서 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각 대금 총액이 얼마야 이거? 3 더하기 2는 그다지 어려운 계산이 아니죠. 5천입니다. 5천 중에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3이잖아.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2죠. 그럼 3천만 원 중에서 5분의 3은 5분의 2는 각각 여기서 분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을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당권자 얼마? 3천. 여기는 저당권자 얼마? 3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돼 있죠. 요거. 그럼 요거 계산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3천만 원짜리인데 5분의 3, 요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에 5분의 3을 여기서 부담한다며.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죠? 5분의 3. 그럼 여기서 분담하는 금액이 얼마요? 1800이지. 그럼 여긴 5분의 2잖아요?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5분의 2. 그럼 얼마? 1200 여기서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후순위자가 있을 때 여기 후순위자가 A가 있고 여기 후순위자가 B가 있다라고 할 때 A의 피담보 채권이 얼마든 B의 피담보 채권이 얼마든 관계없이 얘는 최대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1200 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거 매각 대금이 얼마니까 3000이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요? 그냥 800이겠지. 2000짜리니까. 그냥 안 놔두는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이건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그렇죠? 여기서 내가 조그맣게 써서 그러지. 이건 내 잘못이구나 또. 아, 미안해요. 내가 크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2000에서 1200 빼니까 80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암만 많이 받아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격 들어온 을이 이거 먼저 경매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먼저 경매해서 3000 다 받아갔어. 3000 나왔잖아요. 그럼 3000 다 받아갔죠? 1800을 받았으면 얘가 1200을 받아야 되는데 3000 다 받아갔대잖아요. 그럼 얘는 받았어 못 받았어? 한 푼은 못 받았잖아요. 근데 받을 돈 누구한테 있는 거야 얘? 갑한테. 갑한테 받을 돈 있죠? 그리고 을이 정상적으로 경매했으면 여기서 1800 받아가고 여기서 1200 받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3000 다 받았으니까 이 지위는 을이 더 이상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3000 이미 다 받았다며. 그러면 A가 여기서 을이 행사할 수 있던 지위를 그대로 가서 대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순위자 대위. 뭐라고요? 차순위자 대위. 뭐라고요? 차순위자 대위. 차순위자가 이렇게 대위하는 거야.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공동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한다. 그럼 결국은 이거 동시에 배당해서 변제 받으나 이거 먼저 경매에서 다 받아가고 그 지위를 대위하나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먼저 경매한다고 볼까요?
이거 먼저 경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얼마짜리요? 2천. 경매에서 다 받아갔대요. 2천만 원. 그럼 못 받은 돈 얼마죠? 1,000만 원 못 받았겠죠? 그럼 1,000만 원 못 받은 건 어디 가서?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 여기서 원래 얼마 받을 거 있었는데 1,800. 그럼 1,000만 원 받아가면 남은 돈 얼마냐고? 800. 그럼 얘는 이거 2천 다 받아갔으니까 못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서 을이 1,000만 원 받아가고 남은 800만 원은 얘가 가서 대위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복잡한가 보다. 안 복잡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을 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배당 금액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지. 이거 먼저 배당해서 3천 다 받아가면 여기서는 더 이상 받을 거 없잖아요. 그럼 후순위자가 한 푼도 못 받았을 테니까 여기 와서 대위하면 되는 거고, 이거 먼저 경매하게 되면 2천 받아갔을 거 아니냐고. 그럼 1,0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얘는 한 푼도 못 받았겠죠? 2천 다 받아갔으니까 한 푼도 못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와서 1,000만 원 더 받아가면 되고, 남는 800만 원 누가 받아가면 되는 거야? 얘가 와서 대위해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 말고.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서 트레이닝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려준 돈이 1억 5천이라고 계산 쉽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얘가 담보를 2개를 제공했는데 이거는 갑 소유물이고 이거는 물상보증인 병 소유물이 담보로 제공됐다. 그럼 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병이 있는데 요거는 매각대금이 1억짜리예요. 요거는 2억짜리인 거야. 매각대금이. 그러면 이 법리에 의하면 동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은 총 3억이 나올 거 아니냐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배당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동일인 소유의,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잖아요. 채무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야? 채무자가 갚아야지. 채무자가 못 갚은 부분을 보증인이 갚는 거잖아요. 보증인이 먼저 갚아요? 원래는 채무자가 갚고 채무자가 못 갚는 걸 내가 갚는다라고 하는 게 보증이잖아. 보증.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이 되죠. 경매가 실행이 되면 여기서 얼마 받아가요? 1억 다 받아가는 거야. 여기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다 변제받고 못 받은 부분을 여기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받으면 되는 거죠? 5천만 원 받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여기에 후순위자가 있었다는 거야. A가. A는 자기가 얼마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동시에 배당했을 때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 동시에 배당하면 이 매각대금에서 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 받아가고 부족하니까 여기서 더 받아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배당할 금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후순위자가 있었대요. 후순위자. 얘는 후순위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남은 금액은 다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있었던 거죠. 얘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거예요? 병한테. 갑한테 받을 게 아니고 병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니까 병한테 돈 받을 거 있지. 여기 또 왜 갑한테 받을 게 있는데 여기 와 있어. 병한테 받을 거 있는 거지 얘는. 그렇죠? 자, 이때 을이 이거 먼저 경매를 했대. 동시에 경매를 하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다 받고 부족하면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경매하고 다 받아갔다. 그리고 부족한 거 여기서 또 추가로 받아갔다. 이때 후순위자는 올 게 왔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동시에 배당하든 이것만 배당하든 얘는 받을 거 없었죠.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용히 손 털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성격 더러운 을이 이거 먼저 경매해 버리는 거야. 뭐야 이거 2억이야? 1억 5천 다 받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거 먼저 경매했다는 거야. 이게 둘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채권자는 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1억 5천 여기도 1억 5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 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경매해서 1억 5천 다 받아갈 수도 있는 거죠. 다 받아갈 수 있는데 그때
눈 뒤집히는 건 병이죠.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먼저 받아가고 남는 거 있으면 여기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달라 그러지. 왜 이거 먼저 하고 지랄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대신 병은 을한테 지랄해, 갑한테 가서 지랄해. 갑한테 가서 네가 안 갚아서 임마 내 거 경매됐잖아. 왜 이런 짓을 해? 라고 지랄을 합니다. 지랄하면서 원래 여기서 을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요? 1억 원이 있잖아. 그 지위를 병이 가서 대위하는 거예요. 을의 지위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제자 대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차순위자 대위. 차순위자 대위. 요거는 변제자 대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참. 됐어요. 그만 빨리. 시간 별로 없어. 빨리 밥 먹어야 돼. 이거는 변제자 대위. 즉 채무를 대위 변제했잖아. 이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줬죠. 그러니까 변제자가 이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하는데 여기서 B는요. 정상적이었으면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놈이 다 받아갔다며. 그렇죠. 얘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 병한테 돈 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차순위자로 들어왔을 거 아니냐고. 그죠? 얘는 돈 받을 거 누구한테 있는 사람이요? 병한테 받을 거 있는 사람이요. 이게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병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병소유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없어졌다며. 그리고 병이 대신 취득한 권리가 이거 아니냐고. 이 권리는 이 권리의 가치 변형물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물상대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 같으면은 차순위자 대위가 허용이 돼요. 근데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 그러면 조용히 끝나.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매각해서 채무 갚고 끝난 거예요. 근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 그럼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요. 한 번 와서 지랄하고 얘도 한 번 와서 지랄합니다. 지랄 두 번 하는 거야. 첫 번째 지랄이 뭐예요? 변제자 대위. 두 번째 와서 지랄하는 게 물상대위예요. 아시겠죠? 네, 지랄하고 끝난다. 지랄 하겠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갖고 그렇지 맞아. 지랄하지. 그래요. 그럼 후순위자는 누구한테 와서 지랄해? 병한테 와서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이 취득한 지위 여기를 물상대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나오면 이게 다예요. 이 담보물이 몇 개든 관계없거든. 근데 담보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동순위일 필요도 없고 공동 저당도 동시에 체결될 필요도 없어요. 2개 먼저 체결했다가 담보물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5개, 6개, 1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몇 개든 관계없어요. 그 대신 담보물이 몇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오면 지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됐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조용하다고 얘기했죠. 올 것이 왔다 그러고 끝나는 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랄 첫 번째 지랄이 변제자 대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랄이 물상대위, 후순위자가 지랄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요. 나 굉장히 점잖고 고상하고 시적인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쓰고 나면 내가 양치질을 20번도 더 해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얘한테 빌려준 돈이 1억 5천인데 담보물이 3개가 제공이 됐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담보물이 3개가 제공이 되면 여기 얼마짜리가 됐든 무조건 이 담보물의 가치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로 주어져요. 2분의 1. 그럼 여기다가 이제 9천, 6천, 3천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전체 매각 대금의 2분의 1은 여기서 나오고 3분의 1은 여기서 나오고 6분의 1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럼 이게 총 매각 대금이 얼마야?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죠?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6분의 1이죠. 항상 담보물 3개가 주어지면 이렇게 나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럼 을이 1순위 저당권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을이 1순위 저당권자인데 피담보채권 여기 1억 5천, 여기도 1억 5천, 여기도 1억 5천이잖아. 그럼 합계액이 얼마요? 1억 5천이지. 또 이거 4억 5천 싹 더해놓고 마저스 하면 안 돼요. 4억 5천이 아니라 각각 여기도 각각 여기도 각각 여기도 저당권이 성립하는데 이것만 경매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그러면 을이 두 번째 부동산을 물어봐. 항상 두 번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하고 차순위자가 있다는 거야. 차순위자 A, B, C 세 사람이 있대요. 그럼 항상 이거 가지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요 부동산 요 가운데 있는 요 담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차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예요? 을이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전체 매각대금에서 2분의 1 차지하니까 이것도 2분의 1 여기서 책임져야 되죠. 그럼 얼마? 7,500이죠. 4,500 누가 얘기했어? 여기에 2,000, 여기에 2분의 1이지 이거에 2분의 1이냐고. 여기에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얼마? 7,500. 여기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5,000이지 5,000. 또 여기에 여기선 계산 금방 나오지. 2,500이지. 2,500이지. 그럼 A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요? 1,500이지. 또 여기서 빼면 안 되지. 여기서 빼야지. 여기서 빼야 되죠. 그럼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요? 1,000.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500이잖아.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냐고. 5,000. 그렇죠? 요거는요 3,000이지. 그럼 합치면 얼마요? 8,000 이렇게 되는 거야. 패스? 항상 한 문제 때문에 합격 못 하시는 분이 가장 많다고 얘기했죠. 합격자 불합격자 비율 보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60점인 거야. 떨어진 사람도 여기가 제일 많아. 붙은 사람도 여기가 제일 많아. 늘 나중에 나한테 와서 한 문제요 막 이러고 발버둥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양심껏 이의 신청할 거 없는데 그분 불쌍해서 하나 만들어서 이의 신청해요. 되는 일이 없어. 민법은 거의 받아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민법은 거의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의가 별로 없어요. 거기 또 이상한 놈이 지 논문에 쓴 거 이렇게 쓱 집어넣다가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그냥 이렇게 후퇴 이래가지고 받아지는 거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잘 없어. 아시겠죠? 무슨 이까지 거 계산이 어려워서 이걸 패스요. 패스는.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담보였다. 그래서 얼른 책을 보시면 7분 남았으니까 빨리 보세요. 공동저당.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동저당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공동저당은 각 부동산마다 동일한 피담보채권으로 저당권이 성립하고 저당권이 저당 목적물의 수만큼 존재한다. 그거 보이시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봅니다. 각 저당권은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시기에 설정될 수도 있고 리을에 순위가 달라도 무방하다죠. 순위가 달라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저당권의 성립은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가면 디귿에 담보물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 조문 368조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동시배당 보이시죠? 법조문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여기 공동저당에서는요. 동시배당의 경우 기억에 찾았어요? 예,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에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뭐라고 얘기했죠?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부담이 나눠진다. 채권의 부담이 나눠진다를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분담해 줘야 돼요. 그러나 공동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는 누가 변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겠죠? 이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또한 공동담보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공동담보 부동산 중 어느 하나의 매각대금만으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충분한 경우에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1억 5천 받아야 되는데 이거 경매 실행해서 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경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먼저 매각해놓고 나니까 2억이 다 나왔네. 근데 이거 또 다시 경매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과잉 경매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배당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지랄 두 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20회당 순차배당인데요.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의권이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자는 공동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하고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일부 경매대가에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차순위자는 대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차순위자 대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예요. 거기 디귿이. 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이익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우선해줘야 되죠? 물상보증인을 우선한다. 그래서 거기 B 체크합니다. B하고 C요. 물상보증인, 공동저당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먼저 실행됐대. 누구께 경매됐대요? 채무자 거. 그럼 무슨 일 벌어진다고? 아무 일도 없다. 조용하다죠?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C에 보시면 공동저당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 위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먼저 실행이 됐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지랄 두 번 나오죠.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외에 공동저당권자의 1번 저당권의 지위를 대신 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상대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특별법에 의한 저당 밑에 보이죠? 특별법에 의한 저당은 임목저당이나 재단저당, 공장저당, 동산저당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한 저당, 이거는 우리 민법에 의한 저당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 밑에 작년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답 벌써 본 사람 그냥 안 놔두는 수가 있어요. 응?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풀어본 대로 요대로 그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딱 벌써 그릴 때 내가 보면 아 저렇게 조그마한 칸에다 하는구나, 그럼 틀린 거야. 큰 칸에 하는 거 그런 건 무조건 맞는데, 여기 보면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라고 하죠. 얼마 빌려줬대요? 5천만 원 빌려줬대죠. 그리고 물상보증인 누가 있대요? 병이 있대잖아요. 자, 여기 X토지, Y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 거래요? 을 거래죠. 이거는요? 병 거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래요? 여기요. 을 소유 토지가 2천만 원짜리예요. 병 소유 토지는요? 이건 뭐요? 이건 얼마짜리인지 지금 모르네. 이건 안 나왔죠? 얼마짜리인지는 안 나왔고, 여기에 갑이 피담보 채권 얼마요? 5천. 여기도 갑이 피담보 채권 얼마? 5천. 이거부터 쓰는 거야. 쓰고 후순위자가 여기는 누구요? 을, 병, 정이겠네. 정. 후순위자가 여기 2천 가지고 있대죠. 여기는요, 무가 얼마 가지고 있대요? 3천의 후순위 채권 가지고 있대죠. 근데 뭐가 먼저 경매가 됐다는 거야? 이게 먼저 경매가 됐대죠. 그래서 얘가 다 받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먼저 경매가 됐대요. 소멸해버렸네. 이거 소멸하겠죠? 네, 소멸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Y 토지가 경매돼서 배당금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이거 매각대금 중, 그렇죠? 얼마가 배당이 된대? 4천만 원 배당이 된다. 그럼 4천만 원 누가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병이 4천만 원 가서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래요? 4천. 그러면 갑의 지위도 이거 소멸한 거잖아. 5천만 원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그럼 4천만 원을 지금 누가 취득한 거죠? 병이 취득했잖아. 그럼 병에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누구요? 무잖아. 무는 여기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한번 지랄했으니까 얘도 한번 가서 지랄해야 되겠죠. 얼마 지랄해야 돼? 3천. 얘가 받을 거 4천이라고 4천 다 뺏어가? 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까지?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최대한 받아가는 건 얼마까지 받아가는 거야? 3천까지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 지금 모양이 지저분해져서 그러는데 보세요. 먼저 여기다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물상보증인 그려. 그 다음에 물건 2개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물건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그리고 이건 누구 거야? 을 거고 이건 병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씩 나왔다 그럼 거기다 여기다가 얼마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자를 밑에다가 무조건 쓰면 되는 거야. 갑 쓰죠. 그 다음에 받을 돈 얼마요? 5천. 그리고 5천. 그랬다고. 절대 이거 먼저 경매한 거 안 나와. 동시에 배당하면 얼마냐? 그래서 여기서 다 받고 부족한 거 여기서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일단은 어떤 걸 먼저 경매했다 그러면 이거 먼저 경매한 거 안 나온다고. 이거 먼저 경매했으면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 낼 게 뭐 있대 여기? 내는 건 항상 이거 갖고 내야 되죠. 이게 먼저 경매가 됐다. 그럼 후순위자가 누구냐? 후순위자 보면 되는 거예요. 후순위자가 여기서 받을 돈이 2천이었고 후순위자가 여기서 받을 돈이 얼마였다? 3천이었다. 그럼 얘는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병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먼저 경매해버렸대죠. 그래서 이거 매각되고 끝났대. 그럼 이거 지워진 거 아니냐고. 그럼 요 지위를 누가 가서 대의해야 되는 거야? 병이. 근데 이거 매각해서 얼마밖에 안 나왔대요? 4천밖에 안 나왔다. 그럼 병이 취득한 거 얼마냐고? 4천. 얘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 병한테 달라고 해야 되니까 가서 야 내놔라고 하면 얼마 달라고 해야 되냐고. 3천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요. 패스 그러면 또 내년에 한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애걸복걸하고 다니는 일이 생긴다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끝났어. 끝났고, 넘기면 이제 계약법이죠. 우리 다음 과정에 이제 5월 과정이잖아요. 예, 5월 과정에는, 상황 봐갖고, 이제는 뭐 기본 이런 거 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기초 이런 거 없습니다. 엄청나게 날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과정에는
계약법을 먼저 하고 물건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먼저 하고 물건 다시 하고 총칙으로 이렇게 넘어가든지 상황 봐가지고 하여튼 계약법 먼저 하겠습니다. 5월 과정에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